그날은요, 한복 소매를 다리던 기억부터 이상했습니다. 다리미 끝에서 뜨끈한 김이 올라오는데 제 마음은 자꾸 식어가더라고요. 한 달 전에 맞춘 남색 저고리, 소매 끝 동정이 살짝 접혀서 그걸 매끈하게 펴야겠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순 씨,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전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정혜민 변호사였어요. 제 인생 15년을 함께 굴려온 사람. 남편이 떠난 뒤 상속 정리며 집 문제며 사람에게 한 번도 고함치는 법 없던 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치 겨울 아침 창문처럼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님, 며느리분, 윤서 씨 말입니다. 신분 관련해서 몇 가지 커다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시겠어요? 아니, 오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손힘이 풀렸습니다. 다리미가 천 위에 툭 떨어지는 소리 치익 섬찟하는 냄새가 순식간에 방안을 채웠고 저는 허리를 구부린 채 멍하니 섰어요. 신분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둥글게 돌다가 머리 뒤통수로 내려앉더군요. 도어락을 급히 잠그고 나서도 저는 현관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 병원에서 착오일 수도 있어.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분명 오늘은 속눈썹도 올리고 연분홍 루즈도 톡톡 찍어놨는데 그 모든 게 금방 지워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이 라디오를 켜자 평소엔 귀에도 안 들어오던 경제 뉴스가 오늘따라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최근 신분 도용과 결혼 사기 관련 피해가 증가해 저는 그 문장에 걸려서 숨을 한 박자 놓쳤습니다. 기사님이 살짝 룸미러로 절 보더니 괜찮으세요? 물으시더군요. 네, 괜찮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바닥은 서늘한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여느 때처럼 깔끔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책상 위 서류들이 낮은 파도처럼 쌓여 있더군요. 탐문 메모, 병원 회신 팩스, 누군가의 자필로 빽빽하게 적힌 날짜들. 정혜민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정순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네. 서울 어린이병원 거기에 윤서 이름으로 된 근무 기록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모두 조회했는데도요. 저도 모르게 웃음 같은 게 나왔습니다. 어색하고 얇은 웃음이요. 그럴 리가요. 하도 바빠서 근무표가 뒤죽박죽일 수도 있죠. 간호사 면허번호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한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번호 대역이 맞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번호예요. 제가 앉아있던 소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건 소파가 아니라 제 무릎이겠지요. 그때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카드 명세서 사본. 제가 모르는 결제 항목들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상속보험 컨설팅 정기, 유산 세미나 예약금, 자산 리밸런싱 자문료.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작고 고른 이빨로 계속 같은 자리를 물어뜯는 흔적 같았습니다. 정순 씨, 오늘 저녁 약속 있으시죠? 아드님 댁에서. 네. 불고기 준비한다길래 배고픈 척 하려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변호사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무것도 알린 적이 없다는 듯이 가세요. 묻지 말고, 듣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록을 더 모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신혼집에서 찍은 셀피,
윤서가 제 어깨에 기대 웃던 그 장면. 화면 속 그녀는 얌전하고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가 누군가에게 배워온 자세였다는 생각이 스치자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집어들면서도 손이 떨려서 뚜껑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 번 더 멈췄습니다. 그날 아침에 다리던 남색 저고리가 다리판 옆에 그대로 걸려 있었거든요. 소매 끝은 여전히 예쁘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동정 한쪽 모서리에 검은 타자국이 동그랗게 남아 있었어요. 이상하죠? 별것 아닌 그 얼룩 하나가 내 인생 지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얼룩은 세탁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배웠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졌습니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죠. 엄마, 천천히 오셔. 주차 힘들면 말해. 글자 사이로 민수의 숨 고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응, 금방 갈게라고 답을 적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귓속에서 다시 맴돌았거든요. 연락하지 말 것, 보기만 할 것.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두고 옷장을 열어 가장 단정한 회색 가디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순아, 오늘은 내가 젊을 때 배운 걸 다 써먹어야 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방 속에 작은 수첩을 넣었습니다. 보기만 하려면 기록도 필요하니까요. 문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다리판 위 저고리를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검은 얼룩이 또렷했습니다. 그 자국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안 제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박자를 맞췄습니다. 그 박자에 맞춰 저는 아들의 집 주소를 다시 한번 속으로 외웠습니다. 양천구로 302, 푸른 현관문, 그 뒤에 있는 내 며느리의 진짜 이름. 오늘 반드시 확인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나는 그 애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좀 녹았어요. 그녀 이름은 윤서. 민수가 데리고 온 첫 여자친구이자 엄마 진짜 결혼할 거야 라며 소개한 사람이었죠. 처음 봤던 날 하얀 블라우스에 연베이지 스커트, 머리를 단정히 묶고 와서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윤서라고 합니다. 실물로 뵈니까 훨씬 따뜻하시네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심이라 믿었죠. 오랜만이었거든요. 누군가 날 따뜻하다고 표현해 준 게. 그날 저녁 셋이서 불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민수가 술 기운에 엄마 윤서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잖아. 아이들 좋아해서 아동병동 간대. 그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붓더군요. 아픈 남편을 돌보던 내 옛날 모습이 겹쳐 보여서요. 그녀가 말했죠. 저 어머님처럼 되고 싶어요. 환자한테 끝까지 다정한 그런 간호사요. 그 한마디에 난 이미 며느리로 들인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후로 윤서는 자주 연락했어요. 어머님, 오늘 드신 약 괜찮아요? 저녁 뭐 드셨어요? 그런 소소한 문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죠. 남편 잃고 외아들 출가시키고 혼자 사는 나한텐 그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라요. 그녀는 늘 따뜻했고 작은 디테일까지 챙겼어요. 내 생일엔 직접 만든 카네이션 브로치를 선물했죠. 어머님, 병동에서 환자 가족들이 준 걸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 말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무렵 내 집이 문제였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37년 된 단독주택. 정원은 예쁘지만 관리가 쉽지 않았죠. 보일러는 자주 말썽이고 겨울마다 동파 걱정. 윤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어머님, 요즘 그 동네 조금 위험해졌대요.
근처에 빈집도 많고 밤에 가로등도 잘 안 켜진다네요.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저희가 더 가까이 모실게요. 집 정리하시고 저희 근처로 오세요. 같이 지내면 외롭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윤서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예식장이랑 혼수 비용이 좀 모자라요. 어머님 집 정리하신다면 조금만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찔렸지만 그럼 내가 도와야지. 우리 집안이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며 내 집을 팔았어요. 부동산에서 도장 찍는 날 손이 떨리긴 했지만 그래, 아들이 행복하면 됐지. 그 생각으로 눌렀죠. 결혼식 날 윤서는 순백색 드레스를 입고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저 진짜 행복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그 반짝임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계산된 빛이었어요. 하지만 그땐 그걸 몰랐죠. 내 눈엔 그냥 내 딸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웨딩 부케를 냉장고 위에 올려놨어요. 흰 장미 몇 송이 중 하나가 금세 시들어 있더군요. 이렇게 금방 시들다니 요즘 꽃이 약하네. 그땐 그게 불길한 신호일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날 잘 챙겼어요. 매주 전화했죠. 어머님, 다음 주에 김치같이 담그면 어때요? 어머님,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새 식탁 들어왔어요. 전화 속 목소리가 늘 밝았어요. 그런데 가끔 통화가 끊긴 직후에도 휴대폰에 신원 확인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그게 단순 통신 오류라 생각했죠.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게 다 그녀가 쓰던 다른 이름, 다른 번호 때문이었어요. 이야기는 그날 이후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웃음, 그 따뜻한 말투, 그 모든 게 내 외로움이 만든 착시였던 거죠. 나는 그걸 사랑이라 착각했고 그녀는 그 착각을 계산했어요. 그날의 부케처럼요. 겉은 희고 향기롭지만 속은 이미 시들어 있던 꽃처럼.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어요. 전날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머릿속엔 윤서 얼굴만 둥둥 떠다녔죠. 혹시 착오일 수도 있잖아.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겠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한쪽 가슴은 계속 철렁였어요. 아들 집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혜민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혹시 진짜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정순 씨, 오늘 아침에 확인한 추가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 보셨죠? 그 말에 식은땀이 쭉 났어요. 메일함을 열었더니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서 신원조회 결과 존재하지 않는 간호사. 서울 어린이병원 직원 기록 없음. 서울 간호사협회 자격증 번호 불일치. 심지어 주민번호 앞자리조차 다른 지역으로 등록돼 있더군요. 면허증은 스캔본인데 폰트가 다르대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녀는 윤서라는 이름으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요. 정순 씨, 혹시 결혼식 비용 관련해서 직접 송금하신 계좌 있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윤서 명의로 보냈어요. 혼수업체랑 통장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계좌 어제부로 비활성화됐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숨이 막히더군요. 그때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우리가 찾은 거래 내역 중 일부는 경기 광주 박미정이라는 사람 계좌로 옮겨졌어요. 그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저었어요. 윤서 씨, 그런 이름으로 누구 언급한 적 없으셨죠?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나 개인 사정이 아니에요. 패턴이 뚜렷합니다.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패턴이라니요. 내 며느리가 사기꾼이라니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물었죠. 혹시 남편, 아니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요. 절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 그녀는 바로 도망갈 겁니다. 순간 떠올랐어요. 지난주 윤서가 하얀 손으로 제 손을 잡던 장면. 어머님,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 손끝이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사람의 말보다 손의 온도가 더 정직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윤서가 만들어뒀다는 반찬통이 줄줄이 있었어요. 가지나물, 멸치볶음, 무생채. 뚜껑마다 깔끔한 이름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그런데 문득 이상했어요. 그 스티커에 적힌 글씨가 내가 알고 있던 윤서 필체랑 달랐거든요. 조금 더 둥글고 글자 간격이 좁았어요. 그날부턴 냉장고마저 낯설어졌어요. 음식 하나에도 누가 만든 건가 의심이 들었죠. 며칠 전 윤서가 보낸 문자도 떠올랐어요. 어머님, 저 이번 달 급여 들어오면 바로 드릴게요. 그 문장. 지금 보니 급여가 아니라 거짓말의 이자였던 것 같아요. 난 그걸 예의로 받아들였고 그녀는 그걸 기회로 여겼겠죠.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오늘 밤 꼭 민수 씨 집 가보세요. 하지만 절대 먼저 말하지 마세요.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라니.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민수야, 그 여자 이상해. 그 말을 삼키려니 목구멍이 타들어갔죠. 그래도 참았어요. 이제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싶었죠. 그녀가 진짜 누구인지, 그 손끝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저녁이 되어 화장을 고치고 나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에 낯선 주름이 보였어요. 정순아, 오늘은 눈으로 싸우는 날이야. 스스로 중얼거리고 내 마음속에 굳게 새겼죠. 오늘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을 눈으로 확인하자.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아들 집의 현관 앞에 서게 됐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웃고 있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문에 비치고 있었죠. 내가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그 그림자 속의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어요. 문득 그때 윤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세상엔 나쁜 사람보다 외로운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요. 그 말은 진실이었죠. 단지 그 외로운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만 빼고요. 양천구 신혼집 골목에 들어설 때쯤 하늘이 희미하게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가 새로 산 전원주택형 아파트, 파스텔 톤 외벽에 잔디까지 깔려있는 딱 봐도 잘 사는 집 같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대문 앞에 서자 발끝이 시려웠어요. 하루 종일 따뜻했던 날씨인데 그 집 앞만 공기가 싸늘하더라고요.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딩동 소리가 나고 잠시 후 윤서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 밝은 웃음. 여전히 완벽했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래,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냄새 좋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이상하게 민수의 냄새가 없었어요. 아들 특유의 향수 냄새, 그 묵직한 나무향. 집 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방금 씻으러 들어갔어요. 윤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식칼이 들려 있었어요. 도마 위에는 애호박이 가지런히 썰려 있었죠.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랑
불고기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뭔가 딱딱한 게 섞여 있었어요. 비유하자면 웃는 얼굴 안쪽에 돌멩이 하나가 숨겨진 느낌이랄까요? 거실에 앉자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벽난로 위 장식장이었어요. 거기에 민수의 사진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윤서의 단독 사진이 여러 장, 심지어 웨딩 사진도 윤서 혼자 프레임에 담긴 게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죠. 민수가 사진 찍히는 걸 싫어해서요. 그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그녀 뒤쪽 벽에 걸린 둘의 그림자 실루엣 액자를 보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건 부부의 집이 아니라 윤서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흰색 접시 3개가 놓여 있었어요. 2개는 밥그릇, 하나는 국그릇.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요즘 둘이 식사 같이 하니? 윤서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죠. 요즘 민수가 좀 늦게 들어와서요. 오늘은 같이 먹으려고요. 그 말투, 익숙한 거짓말하는 사람의 리듬이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피하며 대답하는 그 템포. 나는 그걸 예전에 남편이 사업 망했을 때 서류 숨길 때 봤던 바로 그 리듬이라 알아봤죠. 어머님, 오늘도 그 가디건 너무 예뻐요. 윤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차갑다 못해 축축했어요. 피부가 아니라 마음이 차가운 사람의 손이었어요. 그래,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하고 손을 빼려는데 그녀가 아주 미세하게 손끝으로 제 손목을 스쳤어요. 그 느낌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어요. 마치 온도를 기억시키려는 사람처럼. 그때 방에서 민수가 나왔어요. 엄마. 아들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표정이 이상하게 비워져 있었거든요. 아들, 괜찮니? 얼굴이 왜 그래? 아, 회사 일 좀 많아서요. 요즘 프로젝트가. 그는 말을 흐렸어요. 그러면서 윤서를 힐끗 봤어요. 그 눈빛은 피로가 아니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저녁을 차리는 동안 윤서는 계속 바빴어요. 냄비를 2개나 끓이면서 뭔가 중얼거리듯 말했죠. 어머님 오시면 이거 드려야지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아쉽네요. 그 말이 도무지 문맥이 안 맞았어요. 근데 그 순간 부엌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웃지도 말하지도 않고 있더군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눈이 웃지 않았어요. 거울처럼 2개의 표정이 따로 놀았죠. 민수야,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내가 말하자 윤서가 재빠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도 들을게요. 그녀의 말투엔 살짝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회사 이야기야. 잠깐 아들 방에서 이야기할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럼 전 불 끄지 말고 둘게요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그녀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어요.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아챈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민수방 문을 닫자 아들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 윤서 요즘 이상해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뜻이야? 가끔 새벽에 몰래 통화해요. 누구랑 하는진 모르겠는데 전화 끝나면 꼭 울어요. 그리고 회사 간다면서 병원 앞까지만 가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콩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진짜 간호사가 아니라면 그 시간은 도대체 어디에 쓰인 걸까요? 민수야, 엄마가 말해줄 게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불고기 다 됐어요. 어머님, 고기 좋아하시죠? 목소리 톤은 여전히 달콤했지만 뭔가 의도적으로 밝았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무섭게 느껴질 정도였죠. 나는 민수에게 귓속말했어요.
지금은 말하지 마. 우리 그냥 밥 먹자. 그녀는 우리 대화를 들은 걸까요? 식탁에 앉았는데 윤서가 불고기를 굽던 손을 멈춘 채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 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 놓은 표정 같았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 집은 내 아들의 집이 아니라 그녀의 무대라는 걸. 민수는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짠 각본 속 조연이었죠. 그리고 나는 이제 막 그 연극의 막이 오르는 순간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내 휴대폰에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정순 씨, 오늘 오전에 꼭 들르세요. 결과 나왔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밤새 뒤척이다 잠든 탓에 머리도 띵했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결과라는 단어였어요. 결과란 게 언제나 뭔가를 잃은 다음에 찾아오잖아요. 사무실 문을 열자 혜민 변호사가 서류철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말해줬어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아니란 걸요. 정순 씨 앉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님? 설마. 예. 확인됐습니다. 윤서 씨 본명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본명은 장유진 36세. 서울에서 2번 결혼했고 2번 모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조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해서 정과는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숨을 삼키다가 목이 걸려서 기침을 했어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가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어요. 결혼식 사진 2장. 하나는 부산, 하나는 대전. 드레스, 헤어, 표정은 달랐지만 그 미소는 똑같았어요. 윤서가 짓던 바로 그 웃음. 눈은 따뜻한데 입꼬리는 웃지 않는 그 표정. 두 남편 모두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각각 5천만 원, 8천만 원 손해. 자산, 보험, 공동계좌 모두 그녀 이름으로 바뀐 상태에서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이 3번째인 거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게 느껴졌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려서 가방을 잡은 손목이 흔들렸어요. 그런데도 머릿속은 너무 또렷했어요. 어제 식탁 위에서 봤던 그녀의 눈빛,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 계산하는 눈이었어요. 얼마나 남았지? 언제 움직일까?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녀가 이미 어머니 자금 일부를 이체했습니다. 광주, 창원, 울산 등지로 흩어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돌렸어요. 화면엔 어떤 보험 서류가 띄워져 있었어요. 수익자 이름에 내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장유진. 보험 종류는 생명보험. 가입자 이름은 김민수. 금액 1억 원.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뭐예요? 지난주에 가입된 보험입니다. 민수 씨 명의로 유진 씨가 대신 신청했습니다. 직장 단체 보험이라고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단지 돈을 빼앗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끔찍한 걸 준비하고 있었죠. 보험금 받을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기. 이걸 민수가 알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문서상으로도 서명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낮게 말했어요. 정순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 단순한 결혼 사기가 아닙니다. 패턴상으로 볼 때 그녀는 목표가 2단계입니다. 첫째, 남편의 자산 확보. 둘째, 시어머니의 유산 접근. 저요? 네. 어머니의 집, 보유예금, 그리고 상속 예정에까지.
그녀는 그걸 다 조사했습니다. 나는 말이 안 나왔어요. 머릿속에 오직 하나의 기억만 떠올랐어요. 결혼식 전날 윤서가 제게 했던 말. 어머님, 민수랑 저 결혼하면 혹시 어머님 성함으로 보험 하나 들어드릴게요. 나중에 아프실 때 저희가 부담드리기 싫어서요. 그 말을 듣고 고마워서 손을 잡았었죠. 그런데 그게 보험금이 아니라 사망 확인서용 서류 준비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순간 머리를 쳤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민수 씨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움직일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극하면 바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냥 지켜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낮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이죠. 단 어머니 혼자선 안 됩니다. 경찰과 금융범죄수사팀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조금 숨이 붙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모든 여자가 다 윤서 같았어요. 횡단보도 건너는 여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 심지어 백미러 속 제 얼굴까지도 내가 속은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사람의 마음 자체를 연습한 사람이었어요. 눈빛, 말투, 손짓, 사랑을 배운 사람. 그래서 더 치밀했죠. 집에 도착하니 변호사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조만간 경찰과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오늘 밤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 문장을 보고 나는 생각했어요. 아니요, 변호사님.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에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했거든요. 내 아들의 아내가 어떤 얼굴로 거짓말을 해왔는지. 그녀의 이름은 이제 윤서가 아니라 장유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은 이제 곧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그걸 눈으로 직접. 그날 새벽 경찰 조사실 불빛이 내 얼굴을 하얗게 비췄어요. 벽시계가 3번 째깍거릴 때마다 내 손끝이 조금씩 차가워졌어요. 형사 한 명이 조용히 커피를 건네주더군요. 박 여사님, 밤새 힘드셨죠? 그런데 이 여자, 장유진 절대 그냥 안 나요. 나는 잔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지금 도주 중인데 그녀는 돈을 완전히 확보하기 전엔 절대 멀리 못 갑니다. 무조건 미련을 남겨요. 그때였어요. 머릿속에 한 문장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그 미련, 내가 미끼가 되면 되겠구나. 처음엔 경찰도 말렸어요. 박 여사님, 위험합니다. 이 사람 약물이나 협박에 익숙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 잃을 뻔했는데 그보다 더 위험한 게 뭐가 있어요. 이번엔 제가 잡을 겁니다. 형사가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그녀는 어르신을 재산가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속 상담이나 유언장 변경 같은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걸 이용합시다. 계획은 단순했어요. 내 이름으로 가짜 상속설계 상담 글을 띄우는 거였죠. 남편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유산 분배 고민 중, 며느리와의 재산 공유 고민. 그녀라면 반드시 달려들 겁니다. 며칠 뒤 정말로 메일이 왔어요. 보낸 사람 윤서와 EOUSEO. 제목 어머님, 전 그냥 사랑이었어요. 처음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 여자는 거짓말조차도 감정 표현으로 포장하는 천재였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민수가 저를 믿어주지 않아서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머님만큼은 믿고 싶어요. 혹시 잠깐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나는 바로 답장을 썼어요. 그래, 윤서야. 나도 내 얘기를 듣고 싶었어. 이번 일 누구 하나 다치지 않게 정리하고 싶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금세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2시 명동 3번 출구 근처 카페에서 뵐게요. 경찰은 즉시 움직였어요. 형사팀이 주변 CCTV와 차량 동선 체크를 시작했고 나에게는 송신기가 붙은 작은 브로치를 달아줬죠. 박 여사님, 저희는 주변에 숨어 있을 겁니다. 대화는 10분 넘기지 마세요. 그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손목시계를 2번 두드리세요. 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거실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울더군요. 엄마, 왜 엄마가 그걸 해요? 경찰이 하게 둬요. 민수야. 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넌 평생 진심으로 사람을 믿었잖아. 그걸 이 여자가 이용한 거야. 근데 말이야, 진심은 이용당해도 결국 끝엔 이기더라. 엄마가 그걸 보여줄게. 그 말에 아들은 울음 섞인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진짜 영화 같아요. 영화면 좋겠지. 근데 현실은 내가 각본 쓰는 중이야. 다음 날 오전부터 경찰들이 내 집을 드나들며 장비를 점검했어요. 가슴에 작은 마이크를 붙이고 귀에는 얇은 송수신기를 꽂았죠. 내 손목엔 평범한 시계처럼 생긴 위치 추적기가 달렸어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하고 있네. 그런데 희한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죠. 카페 약속 1시간 전 형사들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녀는 100% 나옵니다. 단 지금쯤 새로운 신분을 썼을 겁니다. 머리색 바뀌고 이름도 바꿨겠죠. 박 여사님은 그냥 평범한 대화만 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돈이나 상속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저희가 개입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손가방을 꼭 쥐었어요. 그 가방 안엔 내가 지난 37년간 살아온 기록들이 있었어요. 남편 사망진단서, 집 매매 계약서, 그리고 통장 사본. 그녀가 한때 노렸던 바로 그것들. 이제 그게 내 무기가 된 거죠. 카페로 가는 길 하늘이 맑았어요. 유난히 밝은 햇살이 비쳤는데 그 빛이 이상하게 따가웠어요. 마치 나를 시험하듯이요. 그래, 해보자.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다. 카페 유리문을 밀자 커피 향이 진하게 코를 때렸어요. 형사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시계를 한번 바라봤죠. 12시 59분. 이제 1시간 후면 그녀가 돌아옵니다. 내가 다시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유진아, 이제 내 연극은 끝이야. 명동의 오후는 언제나 사람으로 붐볐어요. 바리스타가 잔을 부딪히는 소리, 관광객의 웃음소리, 그 사이로 제 심장 소리만 유난히 컸어요. 손가방 안에는 송신기가 숨겨져 있었고 귓속엔 형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박 여사님, 저희는 근처에 있습니다. 침착하세요. 시계는 1시 59분.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들어왔어요. 처음엔 못 알아봤어요. 검은 단발머리, 모자, 안경. 하지만 걸음걸이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녀였어요. 장유진. 윤서라는 가면을 벗은 얼굴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놀란 척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잔잔하게 웃었죠. 그래, 내가 먼저 보고 싶다고 하길래.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레 커피를 밀었어요. 카푸치노 좋아하시잖아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말투, 한때 나를 녹였던 그 달콤한 리듬.
하지만 오늘은 그 리듬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무슨 생각 말이야? 그 돈이요. 제가 잠시 빌린 거예요. 돌려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왜 도망쳤지? 그녀가 손끝을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민수가 너무 화가 나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없었어요. 눈물이 없는 울음. 그게 그녀의 특징이었죠.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죠. 이거 내가 쓴 이름이 몇 개더라? 윤서, 장유진, 그리고 그녀가 그 순간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그건 누가 시킨 거죠? 아무도 시킨 적 없어. 내가 한 짓이지.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죠. 어머님, 모르는 게 나아요. 난 이제 다 알아. 넌 간호사도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야. 그냥 사람의 믿음을 먹고 사는 도둑이야.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잔을 밀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요, 어머님. 다들 똑같아요. 사랑이란 말에 다 속아요. 민수도 그전 남편들도 전부요. 전 그냥 필요해서 한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 그녀의 눈빛엔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냥 필요한 냉소뿐이었죠. 나는 손목시계를 2번 두드렸어요.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 순간 귓속에서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인. 진입합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가방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뛰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불렀죠. 유진아. 그녀가 잠깐 멈춰 섰어요.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이번엔 도망 못 간다. 이번 무대는 내가 아니라 내가 각본 쓴 거야.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장유진 씨, 경찰입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뒤돌았어요. 하지만 이미 2명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있었죠. 그녀는 몸부림치며 외쳤어요. 증거 있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형사가 조용히 그녀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건 내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과 위조 신분증, 그리고 다른 여성 이름으로 된 결혼 서류들이었어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나를 노려봤어요. 박정순 씨, 이건 당신이 만든 쇼예요. 그렇죠? 당신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아. 근데 이번엔 너만 연기한 게 아니야. 나도 연기 좀 배워봤거든. 형사들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어요. 카페 문이 닫히며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끝난 줄 알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었고 내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떨림은 무서움이 아니라 끝냈다는 안도의 떨림이었어요. 형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박 여사님, 대단하십니다. 덕분에 피해자들 다 살았습니다. 살았다는 말 참 오랜만에 듣네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나는 그날 카페를 나오며 하늘을 봤어요. 맑았어요. 너무 맑아서 그녀가 한때 거짓으로 보여줬던 하늘보다 훨씬 진짜였어요. 그날 이후 세상이 아주 조금 조용해졌어요. 형사들이 장유진을 끌고 나간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엔 이상한 공백이 생겼죠. 마치 아주 오래된 악몽이 끝난 뒤 남는 진공 같은 침묵이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여사님, 장유진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노트북과 계좌에서
전국 각지의 피해자 명단이 쏟아져 나왔대요. 그중엔 우리처럼 가족의 형태로 속은 사람도 많았죠. 의사, 교사, 자영업자, 그리고 나 같은 평범한 어머니들. 형사 말이 잊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랑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온기를 계산했죠. 그 말이 참 묘했어요. 사람의 마음도 가격표가 붙을 수 있다니.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슬펐어요. 며칠 후 민수가 병원 진단서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성 불면이래요. 약 조금 먹으면 나아질 거래요. 그 아이의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사랑을 믿었던 손, 그리고 배신을 잡아버린 손이었죠.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우리 이제 슬퍼하지 말자. 우린 속은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을 믿어본 사람이야. 그 말에 민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 앞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죠. 그럼 이번엔 내가 사랑을 사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면 되지. 며칠 뒤 변호사 혜민 씨가 전화를 했어요. 박 여사님, 복구된 금액이 꽤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될 예정이에요. 얼마나요? 대략 60% 정도요. 그 말에 놀랍게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돈은 돌아올 수 있겠지만 믿음은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요. 봄이 왔어요. 나는 새 아파트 대신 조용한 빌라 3층으로 이사했어요. 남편 사진을 다시 꺼내 걸고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의자를 놓았죠. 그리고 창가에 새 화분을 두었어요. 이건 윤서가 떠난 뒤 처음으로 내가 고른 물건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와서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요. 열어보니 낡은 반지가 있었어요. 결혼식 때 민수가 윤서 손에 끼워줬던 그 반지였어요. 경찰에서 돌려줬어요. 그녀가 팔려고 맡겼던 거래요. 나는 그 반지를 창가에 올려놨죠. 팔지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흉터이자 교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문득 윤서 아니 장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속일 때조차 진짜처럼 웃던 얼굴. 그 얼굴을 떠올리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았던 적이 있을까?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차가워지진 않았겠지. 민수가 내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그냥 다 내려놨어요. 이상하게 분노보다 감사해요. 엄마가 있어서.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젠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거야. 세상엔 거짓도 있지만 그걸 이기는 건 결국 사람의 진심이거든. 그날 밤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나는 커피를 마시며 문득 생각했죠. 그래, 이게 평범한 하루의 소리구나. 이제 누군가 나를 속이려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나는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의 거짓보다 사람의 회복이 더 강하다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려 해요. 그녀가 내게서 훔쳐간 건 돈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 덕분에 난 다시 살아났어요. 내 이름은 박정순. 나는 사기꾼의 며느리를 가졌던 여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나 자신을 되찾은 여자예요.